사실상 오늘부터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무려 4,800만 명이 장거리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가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소에서 확진자들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무료 처방하는 등 장기 후유증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FBI가 개인 사업을 하는 아시안의 집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권리를 보장하자 뉴욕주가 이에 맞서 총기 휴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들은 친밀한 유대관계입니다. 백신 접종은 우리가 더 가까워지도록 돕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비드-19로 인한 심각한 질병에 대해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백신을 접종받고 부스터 주사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백신 접종소를 찾으시려면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거나 877-829-469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사실상 오늘부터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무려 4,800만 명이 장거리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에 나서는 사람이 4,79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290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돼 항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항공정보업체 호퍼는 항공 여행객 중 1,100만 명은 미국 국내 여행, 180만 명은 해외여행이며 하루 평균 항공 승객이 26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공항인 조지아주 아틀란타의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은 이번 주말 이용객이 무려 71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덴버, 달라스, 시카고 등도 주말 여행객이 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조종사 부족 등 항공업계 인력난으로 대규모 결항과 지연 운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음에도 여행객이 급증한 것은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집에만 머물렀던 것에 대한 보복 여행 심리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가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소에서 확진자들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무료 처방하는 등 장기 후유증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뉴욕시는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3,000명 내외지만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장기적인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롱 코비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시형병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예방과 회복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맨하탄 인우드, 브롱스 버큐 에비뉴, 퀸즈 사우스 오존 파크 등 3개 이동식 코로나19 검사소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박스로비드를 무료로 처방해 주기로 했습니다. 즉 이들 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즉각 박스로비드를 지급해 후유증 없이 치료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뉴욕시는 박스로비드를 무료 제공해 주는 장소를 5개 보로에 30개 이상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FBI가 개인 사업을 하는 아시안의 집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BI 뉴욕 지부는 어제 아시안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사업을 하는 아시안의 집만 골라서 훔쳐가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아시안 오너들의 라이프 패턴을 관찰하고 집을 알아낸 뒤 오너들이 가게에서 일을 할 때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들이 돈이나 귀금속 등을 집에 보관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차를 훔쳐가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집 주위에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차량이 주차해 있거나 미행자가 없는지를 잘 살피고 가급적 집 주위에 감시장치를 설치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권리를 보장하자 뉴욕주가 이에 맞서 총기 휴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집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뉴욕주 총기규제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총기 위협에 대한 강력한 보호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보장했지만 연방이나 주정부 등 관공서 건물, 병원 등 의료시설, 데이케어, 공원, 동물원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투표소,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이들 지역은 민감지역으로 지정하고 총기 휴대를 전면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공화당도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총기 휴대를 금지하자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뉴욕시장의 뉴욕시 공립학교에 대한 통제 권한이 2년 더 연장되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젯밤 뉴욕시장의 뉴욕시 공립학교에 대한 통제권을 2년 더 연장한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젯밤 자정에 만료된 뉴욕시장의 공립학교 통제권은 다시 오늘자로 연장됐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내 모든 공립학교 등에 대한 통제권은 뉴욕 주지사에게 있지만 뉴욕시 공립학교에 대한 권한은 뉴욕시장에게 일시적으로 위임된 상태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장에게 통제권을 넘긴 결과 분명한 진전이 있었으며 학생과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적 선택권이 확대됐고 학업 성적도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아담스 시장이 교육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으며 아담스 시장도 전임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뉴욕시장이 공립학교 통제권을 갖는 데 대해 교사 노조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맨하탄 혼잡 통행료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연방정부가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마쳤다며 더 이상 일정 지연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TA는 지난 3월 연방정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무려 400여 개에 달하는 추가 질의를 했다고 밝혀 이에 대한 답변 등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시행이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었습니다. 하지만 혼잡 통행료 최종 결정권자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 정치인들이 중간 선거를 의식해 이를 연기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연방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 관련 답변을 모두 수용해도 혼잡 통행료 액수 결정, 요금 징수기기 설치 등 실무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MTA는 혼잡 통행료 수익을 연간 10억 달러로 추산하고 이 같은 수익에 맞는 통행료를 설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어제 바이든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물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환경청이 대기오염 방지법을 근거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러한 판결에 대한 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기 생산을 위해 석탄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은 현명한 위기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의회가 미국 환경청에 자체적으로 규제 구조를 채택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과도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또 2035년까지 청정 에너지로 전력망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틀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또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AP통신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성인 1,05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같은 조사 때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 78%보다도 7%포인트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 성향 응답자들도 무려 78%가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20%가 좋다고 답한 반면 나쁘다는 답변이 79%에 달했고 민주당 성향 응답자도 67%가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지난달 하순 전국 단위 여론조사 5개를 집계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38%로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인 나토 정상회의가 어제 막을 내린 가운데 최종 승자는 터키로 불렸던 튀르키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르키예는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2019년엔 미국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산 S-400을 도입했습니다. 일명 러시아판 사드라 불리는 최신의 중장거리 요격 미사일입니다. 초조해진 미국은 튀르키예의 최신 전투기 판매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튀르키예가 미국산 전투기와 러시아산 방공망을 동시 운용하게 되면 러시아 측이 유지와 보수를 명분으로 미국 전투기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의 배짱 외교 행보는 러시아를 상대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재자를 자처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튀르키예산 무인기 등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습을 막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거부권을 쥐고 흔들며 유럽의 정상들을 애타게 했습니다. 러시아 견제에 필수적인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줄곧 반대하다가 개회가 임박해서 지지로 돌아섰는데 그 반대급부는 두둑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자치와 독립 문제로 튀르키예와 갈등을 빚어온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을 끊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도 튀르키예가 보유 중인 F-16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국제사회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물밑에서 국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외교 노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리를 챙긴 거죠. 현재 튀르키예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줄타기 외교 성과를 국내 정치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 앞바다에서 난민들이 타고 가던 고무보트가 침몰했습니다. 구조작전이 펼쳐졌지만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해 30명 넘게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널빤지 위에 올라탄 채 표류하는 이들을 향해 구조대가 구명 튜브를 던집니다. 다가간 구조대는 아기부터 받아 올립니다. 고개를 축 늘어뜨린 아기는 한눈에 봐도 상태가 위중해 보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7일 리비아 앞바다에서 난민 100여 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가 침몰했습니다. 조난 신고를 받고 국경 없는 의사회 구조선이 달려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구조대는 생후 4개월 아기를 포함해 71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어린이 8명을 포함해 최소 30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생존자 대부분은 바닷물을 많이 삼킨 데다 저체온증으로 탈진 상태를 보였습니다. 한 임신부는 구조선 위에서 결국 숨지기도 했습니다. 상태가 위급한 3명은 인근 몰타로 이송됐지만 나머지 생존자들은 여전히 바다 위에서 몰타와 이탈리아 등 인근 국가들의 상륙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전쟁과 가난을 피해 바닷길로 유럽에 가려는 아프리카와 중동 난민들의 주요 출발지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해에만 3,000명 넘는 난민이 지중해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떠안지 않으려는 유럽 각국의 외면으로 수색과 구조 작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희생자 수는 파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SBS 김영화입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